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포물선 운동에 기반으로 한 신소재의 경향성 연구에 대해 발표하게 된 서현우, 송우주, 안성재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포물선 운동을 식으로 유도하고 특정 조건에서 어떤 각도로 물체를 발사해야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기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의 포물선 운동 코딩을 기반으로 한 신소재의 경향성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탐구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밝히고 저희가 진행한 실험 과정 및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저희의 진로에 연관지어 신소재와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 탐구를 진행하기 전까지 포물선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교과 과정상 물리 2를 배우더라도 심도 있게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배우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상컨대 우리가 만약 대포를 쏜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몇 도에 맞춰서 대포를 발사할 것인가요? 보통 45도 혹은 60도에 맞춰서 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단순히 뭔가 그 각도가 이상적인 각도라서 수업 시간에 삼각비에 대해 배울 때 자주 접한 각도라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을 나타내주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식이 100% 다 맞다고 하진 못합니다. 외부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직접 실험을 진행하면서 공식의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맞는지, 틀렸다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수평선 포물선 운동과 경사면 포물선 운동, 이렇게 두 가지 운동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도달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평면 포물선 운동에 대해 공식 유도를 진행한 결과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45도에서 가장 도달거리가 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달거리를 나타내는 공식에서 sin 2세타의 값이 최대가 되는 세타 값이 45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상으로는 45도가 최대의 도달거리를 가져야 맞는 것인데 실제로도 다른 각도에 비해 더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경사면의 포물선 운동의 유도 과정입니다. 앞선 실험에서 45도일 때 최대 도달거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45도일 때 최대의 도달거리를 가질 거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도를 진행한 결과 경사면의 각도 알파에 90도를 더한 후 이로 나눈 각도에서 최대 도달거리를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각각의 상황에서 물줄기를 뿌려본 결과 수평면에서는 45도일 때 물이 가장 멀리 날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사면에서는 경사면의 각도 30도를 고려한 60도에서 가장 멀리 물줄기가 날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는데 수평면과 경사면 운동을 할 때 최대 도달거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바탕으로 수평면과 경사면의 포물선 운동에서의 최적 각도가 다르고 그런 최적 각도를 구하는 공식이 오차 범위 내에서 실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한 각각의 제한 조건에서의 포물선 운동을 파이썬 코드를 통해 시각화하고 포물선 궤적의 길이를 구해보았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발사각과 초기 조건을 입력받은 후 궤적거리 함수를 통해 실제로 길이를 정적분하여 결과를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조건으로 물체의 속력을 10, 발사 각도를 45로 두었을 때 궤적의 거리가 약 11.712m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에도 파이썬 코드를 통해 시각화하고 포물선 궤적의 길이를 구해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의 원리는 오일러 방법입니다. 오일러 방법은 어떤 물리량이 계속 변화할 때 그것을 작은 시간 간격으로 쪼개서 그때그때 변화량을 계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즉, 물체의 가속도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도 매 순간마다 속도와 위치를 갱신해가며 전체 궤적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PPT에서 보이는 것처럼 V는 현재 속력이고 K는 공기 저항 계수입니다. 그리고 각 시간 간격마다 속도도 아래 그림처럼 갱신됩니다. 이 계산을 반복하면서 궤적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각도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코드의 핵심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발사 각도에 따른 실제 궤적입니다. 실험 결과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적의 발사각이 약 42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기 저항이 없을 때의 이상적인 각도인 45도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이썬을 통해 포물선 궤적 모양을 추적해본 결과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공기 저항이 있는 상황을 확장하여 신소재 측면에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소재의 특성을 연구하는 방법 중 분자동력학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자동력학이란 분자의 물리적 움직임을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원자 혹은 분자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고등학생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현재 신소재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원소는 단연코 탄소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결합 방식에 큰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탄소를 활용한 분자들을 비교하려 합니다. 현재 가장 유명한 탄소 복합체는 탄소 60입니다. 말 그대로 탄소 60개를 이어붙인 분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플러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축구공 모양의 탄소 결합체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내어 전기 저항이 0에 가까워져 전류가 잘 흐르는 특성을 매우 낮은 온도가 아니어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유기태양 전지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벼워서 수송이 용이하고 재료의 유연성 때문에 다양한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용화된다면 실리콘 가격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이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플러렌이 다른 탄소 분자들보다 많이 활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너지 전달의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추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메테리얼스 스퀘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탄소를 1개부터 60개까지 가지는 탄소 분자들을 포물선 모양으로 던졌을 때 최대 도달 거리를 비교하여 탄소 1개당 차지하는 무게 비중을 비교하여 최적의 탄소 구조를 도출해내었고 그것이 바로 플러렌입니다. 위 그림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도출한 탄소 분자 구조 모형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되는 탄소 60이 결합적 안정성과 더불어 경량성 그리고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분자이기 때문에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비록 이론적일지라도 더 나은 신소재를 만들어 나가고 연구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